전체적인 필기를 그냥 한번 쓱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 정도는 내가 간단하게 필기 따라갈 수 있겠다 싶으면 빈 공간이나 혹은 뭐 A4 용지 같은 데서 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가볼게요. 언제나 우리가 한국사를 처음 피게 되면 구석기 시대라는 시대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석기 하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다 기억하나 하는데요. 핵심 단어가 있어요. 구석기 시대 때는요, 사람들이 이동 생활을 했대요. 이동 생활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뭐 뗀석기도 나오고요. 뭐 막집이라든가 이런 것들. 왜? 이동 생활을 해야 되니까. 막집도 짓기 싫은 사람들은 동굴 들어가서 사는 거야. 핵심 단어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구석기를 지나서 신석기로 가게 됩니다. 신석기는요, 이 구석기랑 가장 비교되는 단어 중에 정착생활이란 걸 하게 됐답니다. 정착이라는 단어에서 다 뽑아낼 수 있어요. 이제는 좀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아서 본인들이 원하는 모양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간석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고요. 정착생활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터를 잡아서 집을 짓게 돼요. 우리는 그걸 웅집생활이라고 합니다. 또 정착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농사와 목축을 짓게 됩니다. 목축을 하게 됩니다. 우린 그걸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석기 시대 혁명 같은 일이다. 그래서 신석기 혁명 이렇게도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신석기를 지나서 우리는 청동기로 가게 됩니다. 청동기 시대의 핵심 사항은 뭐냐면 바로 계급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에요. 계급. 이제는 뭔가 사유재산이 확대되고요. 힘이 있는 세력, 우리는 흔히 그들을 지배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배층에게 지배를 받는 피지배층, 이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청동기 시대 핵심은 어떤 것들이 나올까요? 뭐 고인돌이라든가 그리고 비파형 동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 하나 포인트는 이 청동기 시대에는 우리나라 B자를 잘 안 보이니까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비파형 동검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대의 핵심 같은 거는 바로 고조선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등장했다. 어느 시대 때? 이 청동기 시대 때. 자, 그러다가 우리는 철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철기 시대를 이걸 과거에 한국사가 좀 어렵게 나올 때는 뭐 이게 뭐 대략 언제 시기였냐 하는데 시기적인 거, 뭐 세기적인 거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때는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초기 약간의 국가 형태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린 교과서에서 그걸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고 하는데요. 제일 위에는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구려, 고구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고구려한테 언제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옥저, 그 다음에 동예, 그 다음에 뜨리안, 사만이라는 이러한 여러 나라의 성장들이 있었습니다. 요 각각에 있는 내용들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자, 이런 나라들이 치고받고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라라라, 신라 이런 나라들이 하나씩 이제는 등장하게 됩니다. 시험 문제 자주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 각각의 나라가 갖고 있었던 회의체, 이거 생각보다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고구려 사람들은요 되게 좀 겸손했대요. 야, 회의해. 그럼 제가 회의할까요? 이렇게 회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고구려 때 있었던 회의는 제가 회의입니다. 실제로 믿으실까봐 그런 의미의 제가는 아니었어요. 가들이 회의를 한다 그래서 제가 회의라고 했던 것이고요. 백제 사람들은요 정사암이라는 바위 앞에 모여갖고 회의를 했다라고 해서 정사암 회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 유명한 회의가 화백 회의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틀은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고구려 하면 유명하게 많이 나오는 인물 중에서는 왕 이름들이 조금 중요한데요. 이제는 소수림킹, 고구려 성장의 기본이 되었었던 뭐 태학설립이라든가 율령반포라든가 뭐 이러한 것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기초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다음엔 성장하게 되죠. 누굽니까? 그래서 게토 광개토 대왕이 이때 등장합니다. 이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 오래 살기로 유명했었던, 그래서 이름도 뭐가 됩니까? 장수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수왕이 한반도 남부 지역에 남하정책을 실시하게 되면서 이제는 고구려도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백제 같은 경우는 근초고왕이 나오기 전에 아주 열심히 노력했던 왕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왕의 이름을 고이고이 기억하자 그래서 고이킹, 고이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기초를 닦아 놓으니까 그 다음에 폭발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다? 초고 근초고킹. 4세기에 아주 그 백제 성장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신라 같은 경우는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서 조금 성장이 더뎠거든요. 늦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6세기에 오히려 훌륭한 왕들이 연이어서 바바방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6세기에 우리 지증킹, 지증왕, 그 다음엔 기초 만들었었던 버푼킹, 율령반포 뭐 이런 걸로 유명했었죠. 그 다음에 완전히 진흥시켰던 인물이 있습니다. 진흥킹. 제가 써드리는 이런 왕들의 기본적인 업적들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국시대도 있었고, 요 시기에 사실은 기본적인 갖고 있는 건 많았는데 많이 성장하지 못했던 가야라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가야라는 나라도 있었어요. 초기에는 금관가야,
가 중심을 이루었었다가 그 다음엔 대가야로 이렇게 가는 가야도 살짝 나오고요. 어쨌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삼국시대를 누가 통일하게 됩니까? 신라가 통일하게 되죠. 우린 그래서 그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통일신라 시대라고 합니다. 이 통일신라 시기에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서 또 그들의 이 전통을 이어와서 등장했었던 또 나라도 있죠. 우린 그 나라를 발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해 같은 경우는 이거 그 건국했던 인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조영, 대조영. 그래서 뭐 문제를 푸는데 대시가 나왔다. 무조건 발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발해 같은 경우도 뭐 무왕 때 아주 상당히 성장했었어요. 그래서 막 중국을 향해서 선제 공격을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문왕 때는 그러지 말고 우리 좀 잘 지내자. 그리고 선왕 때는 당시에 발해를 뭐라고 불렸냐면 해동쪽이 아주 융성한 국가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표현했냐면 해동 성국이다 라고까지 극찬을,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매우 잘 나가는 나라, 뭐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 왕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바로 뉴스페이퍼 킹, 누굽니까? 신문왕. 신문왕은 생각보다 진짜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어요. 신문왕 같은 경우는 지방제도 정비했었어요. 구주, 오소경, 그 다음에 관료전 지급하면서 노구 폐지, 이런 거에서 정말로 많이 나오고요. 제도 중에서 나온다라면 은근히 이게 많이 나오더라고. 독서 상품권. 요거는 여러분이 아마 조금 생소하실 텐데 원성킹이라고, 원성왕 때 나왔었던 요 독서상품과 같은 제도가 당시에 아주 그 신라 귀족들은 별로 공부를 안 해도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부시켰던 거예요. 너 이제 공부 능력 3등급으로 나눠서 평가할 거야 라고 했더니 아주 원성이 자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누구? 원성왕. 그 이후에는 이제 발해는 이제 멸망하게 되고, 이제 거란에 의해서, 요 나라에 의해서 발해는 멸망하고요. 통일신라는 말기 때 가면서 흔들흔들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라도 있었지만 신라가 약하니까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후백제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후고구려가 등장하는 후삼국시대,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었었다라는 것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전체적인 이렇게 쭉 보시면 고려는 굳이 따지자면 연도까지는 사실 필요 없는데 918년에 이제 건국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936년에 통일을 하거든요.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이건 연도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그냥 여기 써드렸으니까 1392년에 고려가 망하고 이제 조선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 이 구체적인 연도보다 더 중요한 건 보통 고려를 얘기할 때는 5개의 지배층이 등장했습니다. 시기별로. 그래서 초기에 고려를 주도했던 이들을 우리는 호족 세력이라고 그래요. 호족 세력. 호족 세력의 시간이 지나면서 중첩적인 결혼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의 또 다른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린 그들을 문벌이라고 합니다. 문벌이라고 하고요. 자, 또 하나, 이 문벌이 중첩적인 혼인관계로 인해서 뭔가 개혁적인 의지라든가 사회 변혁의 의미가 약해질 때 무신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우린 그걸 무신정변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1170년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100년 갑니다. 1270년. 요 기간을 우리는 누구의 시대다? 무신의 시대, 내지는 뭐 무신정권, 무인정권, 뭐 이렇게도 부르곤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무신정권이 무너지게 되었던 게 이때쯤 외부에서 공격 세력이 들어오게 되는데, 누가 들어오냐면 몽골이 공격해 오거든요. 몽골한테 최종적으로 항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개경으로 환도를 해요. 이때 몽골 세력에 좀 힘입어서 등장했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우린 그들을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권문세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했던 이들이 성리학적 이 개혁 의지를 바탕으로 새롭게 학자적 개정으로 등장했던 이들을 신진 사대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러한 신진 사대부와 당시에 성장했었던 신흥 무인 세력, 뭐 최영이나 이성계, 특히 이성계 세력으로 대표되는 신흥 무인 세력과 힘을 합치면서 또 다른 나라가 등장하게 되죠. 우린 그것을 조선이라고 한다라는 이런 전체적인 움직임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보통 고려를 얘기할 때 왕으로 따지자면 4대 천왕입니다. 요 4명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먼저 태조, 이성계 하면 안 돼요. 요건 왕건이에요. 태조 왕건. 그 다음에 광종, 과거제와 노비안건법 만들었었던, 그리고 6대 성종. 성종이 조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조선의 성종은 9대고 고려의 성종은 6대입니다. 뭐 유교적 통치 이념을 확립시켰고 최승도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였었던 바로 그 인물 봐주셨으면 좋겠고, 요 대외 관계로 한번 보자면 요 시기 대략 한 10세기 전후 정도가 되는데요. 10에서 11세기 초까지 되는데, 요 호족이 중심일 때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이들이 바로 거란족이 세웠던 요라는 나라예요.
요라는 나라예요. 특히 요 거란과의 과정 가운데서 성장했던 인물, 우리나라 대표적인 인물로는 누가 있냐? 서희의 외교 담판, 뭐 강동 육주 회복 요거 있었죠. 2차 때는 양규, 그리고 3차 때는 얼마 전 뭐 그 드라마에서도 나왔었던 강감찬, 네, 활약, 뭐 귀주대첩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문벌 세력쯤에 우리나라를 공격했던 당시에 이 외부 세력은 바로 여진족.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금이라는 나라거든요. 금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괴롭힐 때쯤은 누구의 활약이 있었냐? 윤관. 윤관의 건의로 인해서 뭘 만들기도 했었습니까? 별무반을 만들었었죠. 이런 게 나오면 여진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자, 몽골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몇 년을 항전을 하냐면 약 40년 가까이 항전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 최고 기록이에요. 당시에 몽골과 싸워서 이렇게 길게 버틴 나라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요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 요 시기쯤 우리나라를 괴롭혔었던 것은 위쪽에는 홍건적이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남쪽에서는 왜구가 출몰했었는데 이들을 꺾으면서 등장했던 이들이 바로 뭐 최영이나 이성계로 대표되는 신흥 무인 세력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인물로 보자면 여기 문벌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 중에 이자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자겸은요, 자신의 딸들을 당시 고려 왕과 중첩적인 혼인을 시키면서 본인의 권력을 상당히 강화시켰던 인물이고요. 사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정말 문제 많았어요. 막 친이모랑 막 결혼시키고 막 왕인들 막 그러한 모습까지,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뭔가 이제는 어느 정도 또 사회가 변화해야 되는 그런 그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던 인물이 바로 이자겸이고, 그 이자겸 이후 한 10년 뒤쯤에 묘청이라는 인물이 풍수지리설을 기반을 둔 서경천도 운동을 일으키기도 했던 게 이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따지자면 태조, 광종, 성종, 그리고 여기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 요 사이에 있었던 것 중에 공민왕이 있습니다. 공민왕 이렇게 4명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에 인물로 따지자면 개인 인물로는 문벌시대 때 이자겸, 그다음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런 거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자, 무신시대 때, 무인정권 시대 때는 대표적인 인물로는 정중부라는 인물이 초기에 등장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의민, 암기하실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 무신정권 말기 때는 최씨 정권이 이제는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 최충원, 그리고 그의 아들 최우 같은 인물들이 나오면 이 무신시대 때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요 틀만 가지고 여러분 가셔도요, 우린 고려시대는 진짜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죠? 자료로 놓으시고요,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태, 정, 태, 세, 문, 단, 세, 예, 성, 연, 중, 인, 명, 선, 광, 인, 효, 현, 숙, 경, 영, 정, 순, 헌, 철, 고, 순. 선생님 어려워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지 압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요거는 쉽게 내려면 사실 우리가 수능까지 준비했을 때 이 조선시대 왕의 전체적인 업적을 다 억지로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내신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는 친구들은 되게 어렵겠지만 사실 이거 아는 친구들은 제일 쉽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현, 숙경, 정순, 헌철, 고순. 이 순서니까 봐주시면 좋겠고, 이게 이제 조선시대의 왕들의 앞자를 따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조선시대는 요 선조를 기준으로 조선 전기와 후기를 구분합니다. 이 선조 때 뭐가 있었죠? 맞습니다. 임진왜란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요 앞에를 조선 전기, 그리고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그 이후를 조선 후기, 이렇게 조선 전후기를 이렇게 대략 구분합니다. 요 앞에서부터 한번 살짝 가보도록 할게요. 자, 태조 이성계죠. 태조 이성계가 권력을 잡게 되었었던 계기는 왕이 되기 전에 했었던 것이 대표적으로 위화도 회군 같은 거 들어보셨죠? 1388년도에 있었던 위화도에서 압록강 가운데 있는 섬이었던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리죠. 그 위화도 회군으로 해서 권력을 잡고 뭐 합니까? 조선을 건국하기도 합니다. 건국하고 한양으로 천도하기도 했었던 인물이 바로 태조 이성계가 되겠습니다. 정종은 거의 한 거 없고요. 자, 그 3대가 중요하죠. 3대 누굽니까? 태종 이방원이 되겠습니다. 이방원도 억지로 한능검이나 이런 거 준비할 때는 들어가는 거 되게 많죠. 사병 협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 수능 특강 교재에서는 요거 하나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육조 직계제. 당시 조선 그 시대의 주된 중앙부처가 6조가 있죠. 2호, 예병, 형, 공 이렇게 6개가 있는데, 그것을 왕이 직접
통치하는 또 직접 보고를 받는 그러한 체제를 육조 직계제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켰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종대왕, 이건 뭐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세종대왕은 육조 직계제랑 비교되는 게 의정부 서사제 같은 걸 하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던 인물이 바로 세종대왕의 의정부 서사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 의정부 서사제 말고 세종은 뭐 한 게 너무 많죠. 뭐 만들었습니까? 집현전. 집현전에서 훈민정음, 즉 한글을 창제하기도 했었고, 외교적으로도 한 건 많아요. 북쪽에서는 주로 사군, 육진을 개척하기도 했으며, 일본과의 교류를 위해서 삼포, 개항 같은 업적을 가져갔던 인물이 세종대왕이기도 합니다. 자, 그 아들이었던 문종은 일찍 죽어서 없고요. 단종은 자신의 삼촌, 즉 이 세조, 수양대군에게 왕권을 빼앗기게 되죠. 세조도 뭐 직접법 실시나 이런 것들 뭐 업적으로 따지면 한 게 많지만, 사실은 우리 수능 특강에서는 육조 직계제, 즉 왕권 강화를 추구했었던 인물이 바로 이쪽에 있는 태종 이방원과 수양대군이었었던 세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종 넘어가고요. 성종. 성종은 조금 의미가 있죠. 성종 때 우리가 봐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조선의 기본이 되는 법전, 뭐가 있었습니까? 경국대전.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경국대전 편찬 시작은 세조 때거든요. 근데 완성은 성종 때예요. 그래서 언제나 유교적 통치 이념을 완성했던 인물을 성종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고려에서는 6대고 조선에서는 9대거든요. 그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인물 바로 누굽니까? 연산군입니다. 자, 연산군 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사림이 화를 입는 사건. 우린 그걸 사화라고 합니다. 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오사화, 갑자사화, 그리고 중종 때 기묘사화, 명종 때 을사사화, 무갑기을이 이때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무오, 갑자, 기묘, 을사 이렇게 되는데, 이게 처음 들으면 좀 부담스럽죠. 그냥 내용만 슬쩍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무오사화는 김종직의 조이제문이 문제가 되면서 사림들이 화를 당하게 되었던 사건이고, 갑자사화는 뭐냐? 연산군의 어머니, 친모, 패비 윤씨의 원수를 갑자! 이러면서 나왔던 게 갑자사화입니다. 기묘사화는 바로 여러분 이름 앞에서부터 읽어보고 뒤에서부터 혹시 읽어봤나요? 저는 류성완입니다. 거꾸로 읽으면 완성류, 유성완 이렇게 되죠. 근데 앞에서부터 읽나 뒤에서부터 읽나 같은 인물이 있어요. 바로 그 인물이 조광조라는 인물이거든요. 이 조광조를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서 사림이 화를 같이 입게 돼요. 근데 보세요. 조광조. 앞에서부터 읽나 뒤에서부터 읽나? 이름이 같네요. 맞아요. 기묘하죠. 신기하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기묘사화입니다. 그리고 을사사화는 바로 외척들 간의 대립이 하게 되면서 을사사화가 있었고, 이런 사화 끝에도 최종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요 선조 때 사림이 집권하게 되었습니다. 사림의 집권은 그 이후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되고, 또 이 동인은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지게 되죠. 여기에 있는 요 광해군 때 북인이 살짝 있다가 광해군이 인조반정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서인이 주도하면서 남인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뭐 건전한 붕당 정치기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특히 여기에 있는 요 광해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조선시대의 주된 경제와 관련된 것들 배울 텐데, 뭐 대동법 시행했다 이런 걸로 워낙에 유명하지만, 요땐 임진왜란 이후 임진왜란은 결과적으로는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지원해줘서 우리가 버텼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후금이 성장하면서 명나라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명나라가 우리한테 지원군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때 광해군이 무슨 외교를 펼치냐? 중립 외교를 펼치죠. 사실 그것 때문에 쫓겨나게 되죠. 자, 그러하게 되면서 인조반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인조반정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이후 힘을 가졌었던 후금이 이름을 바꾼 게 청나라거든요. 그 청나라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하죠? 병자호란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때 이 병자호란에 의해서 삼전도의 굴욕을 당했던 게 바로 그 인조잖아요. 그래서 효종 때 뭐가 나오게 되냐면 번론, 북번론. 북쪽에 있는 애들을 처리해버리자, 벌해버리자. 그 북쪽에 있는 애들이 누구예요? 맞아요. 청나라죠. 당시에 청나라는 상당히 강한 나라였는데, 이때 아마 이게 실제 실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상태에서 현종으로 넘어갑니다. 자, 현종 때는 상복을 몇 년 입는지를 놓고 싸우게 되는 예송 논쟁이 이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숙종이 역시 또 문제 인물이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서인과 남인이 공존하고 있었던 체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숙종 때 오면서 정치판이 확 바뀌게 됩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하냐면 환국이라고 해요. 세 차례의 환국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장희빈도 나오고 인현하고 나온 게 딱 이때잖아요. 그러다가 경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경종은 왕 얼마 못했고요. 그러다가 영조, 정조가 나오게 되는데, 이 영조 정조는 너무 중요하죠. 영조 정조 때 있었던 것이 바로 뭐예요? 탕평 정치가 펼쳐지게 되고, 영조 때 바로 만들어졌던 것이 탕평비. 영조의 손자가 정조잖아요. 요 사이에 있는 인물이 바로 사도세자 아닙니까? 그 사도세자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정조가 했었던 게 뭐가 있었죠? 바로 수원 화성이라든가
수원 화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왕실 이 전용 도서관, 그걸 규장각, 그 다음에 본인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 그 다음에 젊은 관리를 직접 선발해서 본인이 직접 공부시키는 뭐 초계 문신제, 뭐 이런 것들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여기 순조 헌조 철종 때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안타까운 사건이었었던 세도 정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종, 순종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체적인 흐름 괜찮겠습니까? 예. 그리고 요 시기, 요 조선 후기 18세기, 뭐 19세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때까지만 해도 북벌론이 있었지만, 북쪽을 벌해버리자는 이론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우리보다 잘 사는 건 사실 아니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배우는 게 어때?라고 하는 북학론도 등장했었다라는 거, 뭐 박제가라든가 그런 인물들에 의해서 있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어떻게 좀 잡으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제가 지금 한 10여 분에 걸쳐서 요 정도 한번 정리해드렸는데 요것만 잘 이해해도요, 우리 그냥 조선시대 문제는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조선의 전체적인 그 흐름 같이 공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좋습니다. 우리 잘 공부했는데 간단하게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울 내용 간단하게 필기해드리고 가보도록 할게요. 태, 정, 태, 세, 문, 단, 세, 예, 성, 연, 중, 인, 명, 선, 광, 인, 효, 현, 숙, 경, 영, 정, 순, 헌, 철, 고, 순. 되셨죠? 이 정도 봐주셔야 되겠고, 자, 조선시대는 누굴 기준으로? 선조 때 있었던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전기와 후기를 구분한다. 요 말씀 드렸고요. 간단하게 복습하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여기서 태조는 이성계죠. 이성계가 유야도 회군, 과정법 시행, 그 다음에 조선 건국했습니다. 정종 별로 한 거 없고요. 태종, 이방원 뭐 했습니까? 육조 직계제 실시했다. 요거 봐주시고, 그의 아들 세종, 말 그대로 세종은 대왕 아닙니까? 뭐 의정부 서사제라는 제도도 있었지만 그거 외에도 뭐 사군육직 개척이라든가 삼포개항을 했다라든가 집현전 설치하면서 훈민정음 창제했다라든가 그런 업적들이 있었고요. 문종 별로 한 거 없고 단종 그냥 왕에서 쫓겨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 세종, 육조 직계제 다시 시행하고, 경국대전 편찬 시작했다가 완성은 바로 성종 때 경국대전 완성.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종은 이 세조 때 등장했었던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들을 등용시켰었고요. 그 와중에 요 기간 동안에 뭐가 있었다? 사화가 있었다. 그래서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화에 해당되는 것이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사림이 집권했었다. 그 말씀 드렸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포인트가 될 건요, 여러분 요 후기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선조 때 임진왜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인조 때 병자호란이 있었었는데, 이 중간에 있었던 요 광해군 때 무슨 외교가 있었다? 실리적인 중립 외교가 있었다.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 자, 병자호란의 굴욕을 씻기 위해서 효종 때는 벌론, 북벌론 있었고, 그리고 이 현종 때는 상복 입고 몇 년 입을지 싸우는 예속 논쟁 있었다. 이거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 숙종 때 환국 있었고요. 그리고 영조와 정조 때 무슨 정치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까? 탕평 정치. 탕평 정치 중엔 영조 때는 뭐 있었고요? 탕평 비건립, 그리고 서원 축소했던 거. 그 다음에 정조 때 뭐 있었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다 나옵니다. 수원 화성 건립, 초계 문신제, 규장각 설치, 장용영. 요거 기억하시고요. 오늘 나올 것 중에서는 금난 정권 폐지, 요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금난 정권이라는 게 뭐냐면 난전, 즉 지금 말로 하자면 노점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점상을 금할 수 있는 권리를 몇몇 특권 상인들한테 부여했던 권한을 금난 정권이라고 하거든요. 그 금난 정권을 폐지하면서 이 상품의 유통이라든가 자유로운 것을 확대시켰었던 모습을 보여줬던 게 바로 이 정조가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이 순, 헌, 철 요때 나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세도 정치기라고 합니다. 요 세도 정치기는 삼정의 문란이 매우 극심했던 때고, 그러다 보니까 세도 정치 초기 때는 무슨 홍경래의 난이 있었고, 요 철종 때는 임술 농민봉기가 있었다. 요거 포인트 잡아주시고, 우리가 오늘 배울 메인 포인트 중에서는 우리가 경제제도가 있는데요. 경제제도 중에서 요 광해군 때 있었던 법 중에 대동법이라고 있거든요. 대동법 너무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대동법, 오늘 공부할 전체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대동법이란 건 뭐냐면, 조선시대 때 주요 세금은 3개가 있었거든요. 농사를 짓는 것에, 그러니까 땅에 대한 세금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국가의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세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왔던 게 이제 영조 때 있었던 균역법이 나오고, 그거보단 그 지역에서는 특산물을 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 특산물을 집집마다 냈었었는데, 근데 특산물을 내다 보니까 그것을 좋은 물건을 내야 되니까 그것을 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이 검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엄청난 비리가 자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썩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쌀이라든가 배라든가 혹은 돈으로 내게 하는 제도를 그 지역의 특산물에 대체하는 것을 쌀이라든가 동전이라든가 배라든가 이걸 내게 했던 것이 바로 이 대동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동법으로 인해서 뭐가 되냐? 조선 후기에 상품 화폐 경제가 더 발전하게 되었었다. 이게 메인 포인트예요. 대동법으로 인해서 뭐가 되었었다? 상품 화폐 경제가 발전하는 모습이 있었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고, 시기적으로 보자면 인조 때는 뭐도 있게 되었었냐? 바로 영정법이라는 법이 있었거든요. 영정법. 인조 때. 영정법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토지세를 좀 정리해 주었던 것이고, 여기서 또 메인 포인트 중에 영조 때 있었던 것 중에 균역법이라고 있었어요. 군대를 가는 대신, 즉 노동력을 국가의 노동력을 헌신해야 되는 바쳐야 되는 그 노동력 대신 돈을 내게 했었는데, 당시 이제 물건을 내게 했었죠. 근데 군포 2필을 내던 걸 반으로 디스카운트 해줍니다. 한 필로 줄여줬던 것이 균역법이 되겠습니다. 영조 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대동법과 균역법이 가장 메인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조선 후기 때 오면서 사회적으로 보자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상품 화폐 경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그거를 발행하기도 하거든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화폐, 이걸 상평통보라고 합니다. 조선 시대의 화폐는 딱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와 뭐냐? 조선 초기에는 조선통보가 있었고, 조선 후기에는 상평통보가 있었는데, 이 상평통보를 잘 쓰라고 해놨더니 사람들이 잘 쓰질 않고 저장하는 기능으로 사용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그것이 그 화폐가 잘 유통되지 않고 일종의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전황이라는 상황이 처해지기도 했었다. 라는 거 하나 봐주시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조선 후기 때 오면서 이 국가가 재정이 힘들어지게 되자 공명첩이라든가 납속책 등으로 인해서 신분제도가 동요하게 됩니다.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자리를 파는 거예요. 명예직 관직이긴 했지만 그런 것들을 파는 신분제 동요가 여기저기에서 일어났었다. 이것이 공명첩. 공명첩이 뭐죠? 이름이 비어있는 임명장 같은 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납속책 등을 통해서 양반의 수가 특정 지역은 일반 민들보다 양반의 수가 더 늘어나는 그러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었던 것이 조선 후기의 일련의 모습이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는 것 중에서 여러분, 이 상품작물이라고 하죠. 상품작물이라는 건 주로 뭘 말하는 거냐? 내가 먹기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팔기 위해서 재배하는 것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상품 화폐 중에서는 뭐 담배라든가 인삼 등등이 대표적인 상품 화폐 경제, 상품 작물의 대표적이다. 뭐 이렇게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인 포인트는 이 조선 후기에 나오게 되는 이런 내용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지를 뒤쪽에 이렇게 가로로 놓으시고 쭉 라인을 하나 긋고 천천히 하나씩 그시면서 따라오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흥선의 집권 시기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흥선의 집권은 1863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 가냐면 1873년까지 갑니다. 우리는 대략 요 시기를 바로 흥선의 개혁 정치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흥선은 국내적인 것을 하나 봐주셔야 되고요. 국외적인, 그러니까 당시의 대외 정책,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흥선대원군의 국내 정치 핵심은 왕권 강화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요 흥선이 집권하기 전에 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었죠? 맞습니다. 세도 정치기였습니다. 자, 세도 정치기는 뭐 때문에 고생했었고요? 그렇죠. 바로 삼정의 문란 때문에, 전정군정 황곡, 삼정의 문란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던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은 왕권 강화와 함께 민생 안정이라는 전체적인 틀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봐주셔야 되는 것이 이걸 과거에는 쇄국정책 막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단어 쓰지 않습니다. 통상수교 거부정책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각 나라별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66년에 병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병인년에 박해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 병인 박해로 인해서 같은 해입니다. 역시 1866년에 병인 양요가 있었던 것이죠. 요거 나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어느 나라와 관련된 것입니까? 바로 프랑스랑 관련돼 있었던 사건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같은 해입니다. 요게 순서적으로는 병인 박해, 병인 양요인데 요 사이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이 있었어요.
우린 그것을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라고 합니다.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라고 하고요. 이 제너럴 셔머노 사건은 그로부터 5년 뒤인 1871년에 무슨 양요? 신미 양요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순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병인박해 있고 제너럴 셔머노 사건도 있고 병인 양요 있었고요. 그리고 요 가운데에는 68년도에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이라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따가 저희 교재 보면서 같이 살펴볼 거예요. 여기에서 순서로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요. 병인박해, 제너럴 셔머노 사건, 병인 양요. 요 같은 해 요 순서대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68년도에 국제적 도굴단이 흥선대원의 아버지 남영균의 묘를 파헤치려고 오게 되거든요. 그걸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1871년도에 신미 양요가 있었습니다. 이 신미 양요는 어느 나라랑 관련된다? 바로 미국과 관련된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이러한 것들이 있고 나서 어떤 거? 그렇죠. 이제는 척화의 분위기를 띄우면서 척화비를 전국 각지에 세우게 되었었다라는 거. 요 순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흥선대원군의 대내적으로는 왕권 강화, 민생, 안정책 하나하나씩 다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당시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요 순서, 그다음에 어떻게 해당되는 나라들 있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1876년으로 가겠습니다. 1876년부터 1882년까지의 요 기간도 있습니다. 우리는 요 기간을요, 개화정책 추진기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개화정책이 추진되던 기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시작점을 보고 있는 게 바로 1876년인데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죠? 맞습니다. 강화도에서 일본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맺게 되죠.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불평등한 내용이었지만 어쨌든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맺게 되면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1880년에 통미기무아문이라는 개화 정책의 주된 바로 그 기관이 이때 나오게 됩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해인 1881년도에 신식무기, 즉 별난 무기를 가진 군대, 신식군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린 그걸 기군이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흐름 봐주셔야 되는 게 요 과정에서 강화도 조약을 누구랑 맺었다고 했었죠? 일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개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중심으로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었는데 1882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모년에 일어난 군대의 반란 사건이었어요. 이 이모군란은 누구에 의해서 진압되냐? 바로 청에 의해서 진압이 되거든요. 청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82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 상황은 어떤 사건과 일본과 누가 대결하는, 그렇습니다. 청이 대결하는 구도로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조약이 체결되게 되는데 두 개 조약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과 제물포 조약이라는 조약이 체결되고요. 제물포 조약. 그 다음에 우리나라랑 청나라 사이에서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것이 체결돼요.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있는데 이게 좀 이름이 길죠. 근데 내용은 별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 조약이 체결됐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자, 하나 더. 2년 뒤인 1884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갑신정변이 있게 되거든요. 갑신전에 정변이 있었습니다. 자, 이모군란도 그렇고요. 갑신정변도 그렇고요. 다 누구에 의해서 진압되냐면 청에 의해서 진압이 돼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 조선이라는 시장을 두고 일본과 청이 벌이는 그러한 전쟁의 규모가 상당히 커져 있던 상태가 이때였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때쯤 이 갑신정변이 있고 나서 당시에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 야, 여기가 워낙에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다 보니까 한반도는 정치적으로 뭘 해야 된다? 그렇죠. 중립화를 해야 된다. 중립화론, 조선 중립화론, 한반도 중립화론이 요 시기에 나오게 된다는 거. 갑신정변 이후에 나오게 됐다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갑신정변 이후에는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이 각각 체결되었습니다. 요건 잠시 뒤에 제 교재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될 내용 중에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당시 개화정책 추진기쯤에서 우리나라가 해외에 보냈던 사절단 명단 하나씩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가 외국에 보냈던, 다른 나라에 보냈던 사절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나라입니다. 청나라에 보냈던 사절단을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요, 영선사라고 불렀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영선사.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보냈던 사절단이 있습니다. 일본에 보냈던 사절단은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조사시찰단,
아주 비밀리에 보냈던 사절단이 있었고요. 조사 시찰단. 그리고 또 하나 수신사. 여러 차례 보냈던 수신사라는 사절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보냈던 사절단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82년도에는 흐름상 제가 이모군란만 말씀드렸지 여기 같은 82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도 있었거든요. 그것을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고 합니다.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대한 당내 차원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사절단을 보내게 되는데 그것을 보빙사라고 합니다. 보빙사. 그래서 우리나라가 당시에 해외에 보냈던 사절단 이름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청해 보냈던 사절단 영선사, 일본에 보냈던 사절단 조사시찰단 수신사, 미국에 보냈던 사절단 바로 이 보빙사라는 개념 요거 하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이제는 흥선대원군 이후 개화 정책이 쭉 흐름이 있는데 요거 말고 하나 더 보자면 당시에 위정척사파의 움직임도 있었거든요. 당시에 위정척사파들은 자, 이러한 분위기 과정 가운데 통상하자라고 해외 국가들이 우리나라한테 많이 이렇게 공격에 오게 되자 이때쯤 1850, 60년대 시기쯤 통상반대 운동을 펼쳤습니다. 통상 반대 운동을 펼쳤고요. 자, 개항이 있을 때쯤엔 개항 반대 운동도 펼쳤습니다. 누가요? 위정척사파의 움직임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80년대에는 막 개화 정책이 추진되었잖아요. 그래서 뭐를 펼치게 됐냐면 개화 반대 운동을 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요 제일 위에 요 동그라미로 제가 표현했던 것은 당시 위정척사파의 전체적인 움직임과 그 용어들을 여기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만 한번 보고 갑시다. 1863년부터 73년 이 기간에 뭐가 있었죠? 맞습니다. 흥선이라는 인물의 개혁 정책이 있었다. 국내적으로는 왕권 강화, 그다음에 민생 안정, 외적으로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 있었습니다. 그리고 76년부터 82년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화 정책 추진기가 있었죠. 이 기간 중에 가장 상징적인 건 뭐 있었습니까? 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있었고요. 80년에 통리기무화문, 그리고 81년도에 별기군이라는 신시군대.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82년도에 이모군란도 있었고요. 이모년에 일어난 군대 반란, 그 다음에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 조미수호 통상조약도 있었다. 언제? 82년도입니다. 그러다가 84년에 가면 갑신정변이 있었고요. 요거 우리가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반도 중립화론이 대두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요거 큰 흐름 혹시 기억나세요? 여기 76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개화 정책을 추진했던 세력은 어디였고요? 일본이었고요. 82년에 이모군란과 84년에 갑신정변이 누구에 의해서 진압당하면서 청에 의해서 진압당하면서 당시에 우리나라 국내의 여러 정세는요. 일본과 척이 대결하는 구도였었어요. 그 대결은 언젠가는 피를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1894년으로 이어지게 돼요. 1894년에 가장 중요했던 사건은 뭐니 해도 동학 농민운동이 되겠습니다. 동학 농민운동 되겠습니다. 자, 동학 농민운동을 주도했던 바로 그 인물은 누구죠? 바로 전봉준. 사람 이름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동학 농민운동은 크게 보자면 1차 봉기가 있고요. 1차 봉기가 있고 그리고 나서 전주 화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국내로 들어왔었던 청일 간의 대결로 인해서 1차 봉기 이후에 우리나라 국내에서는요. 청일 전쟁이 발발하게 돼요. 청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이쯤하여 갑오개혁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갑오개혁은 1차 갑오개혁입니다. 1차입니다. 자, 이 소식, 청일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다시 농민들은 봉기합니다. 우린 그것을 2차 봉기라고 그래요. 봉기라고요. 그렇지만 이 2차 봉기는 일본에 의해서 진압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해 말 1894년 말에 갑오개혁이 조금 변환된 형태에서 한 번 더 일어나게 됩니다. 우린 그걸 2차 갑오개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1894년이 되면서 95년이 되면서 이 청일전쟁이 이젠 거의 끝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맺어졌던 조약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해요. 즉, 이 청일전쟁에 대한 종전조약 내용입니다. 여기서 누가 이깁니까? 청이 지고 일본이 승리하게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이때 청이 일본한테 넘겨주었던 땅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대충 구분이 되실까요? 이때 청이 일본에게 어느 지역을 주기로 하냐면 이쪽에 있는 랴오동 반도와 이쪽에 있는 타이완 섬을 일본에 넘기기로 약속합니다. 이게 시모노세키 조약에 주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때 누가 있었냐면 여기 러시아가 있었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랴오동 반도가 일본을 차지하는 걸 제일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러시아가 간섭하게 됩니다. 우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삼국 간섭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왜 러시아 간섭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삼국 간섭이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러시아가 주도하지만 러시아가 혼자 하기는 좀 그랬는지 주변에 있었던 서양 세력들을 같이 끌어들여요. 그래서 프랑스랑 독일도 같이 데리고 옵니다. 물론 러시아가 주도합니다. 야 이거 다시 돌려줘! 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 랴오동 반도는 일본이 차지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되자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 와 이거 러시아가 짱이네, 러시아가 한마디 하니까 아무 말 못하네 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일본이 반발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린 그것을 을미사변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왕비였었던 왕비 민씨를 일본의 자객들이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일본이 중심이 된 개혁이 일어나게 되니 우린 그것을 을미개혁, 이 을미개혁을 다른 말로 3차 가보라고도 합니다. 가보개혁이라고도 한다라는 거. 요 순서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요 순서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자 이러한 와중에 이 고종이 신변의 위협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1896년부터 97년까지 고종이 자신의 처소를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게 됩니다. 우린 요걸 뭐라고 하냐면 아관 파천이라고 해요. 러시아로 간 건 아니에요. 국내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의 처소를 옮긴 사건이 됩니다. 이것을 1896년에 했다 97년에 돌아오게 되는데 요걸 우리는 아관 파천 시기라고 하고, 요 시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열강의 이권 침탈이 그게 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자 요 1896년도에 우리나라에 하나의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니 어떤 단체입니까? 독립협회라는 단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요 참고로 이 독립협회는 이 열광의 이권 침탈이 그게 달했던 요 시기에 등장했었기 때문에 열광의 이권을 막아내는, 이권을 수호하는 그런 운동도 펼치기도 하고요. 민권 의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96년부터 98년까지 가게 되고요. 자, 고종이 돌아오게 됩니다. 97년에 돌아오게 되고요. 97년에 돌아오게 되면서 국가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뭘로 갑니까? 대한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부터를 우리는 대한제국 시기라고 하고요. 이 대한제국이 오게 되면서 개혁을 펼치게 되는데 그 개혁을 광무 개혁이라고 합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인 파트는 여기 동학농민운동과 1, 2차 봉기, 그다음에 청일전쟁과 가보개혁이 같이 어우러지는, 학교에서 여러분 내신 문제를 어렵게 물어볼 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1차 가보개혁과 2차 가보개혁과 을미개혁, 즉 3차 가보개혁을 구분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면 진짜 어려울 거고, 이것도 디테일하게 나오면 되게 어려운데 보통은 뭐 태양력 사용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뭐 단발형 시행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이따가 책 보면서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독립협회, 대한제국에 있는 내용들 반드시 구분해서 알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간단히 한번 복습해 볼까요? 1894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동학농민운동과 함께 1894년 같이 가보개혁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봤고요. 특히 이 동학농민운동으로 인해서 1894년도에 시작됐던 것이 바로 뭡니까? 청일 전쟁이 요해 시작되었었다. 이 말씀 드렸었죠. 이 청일 전쟁은 어떻게든 끝나게 됩니다. 이게 1895년에 무슨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이 있었고요.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서 일본이 랴오동 반도와 타이완을 받아가게 되자 뭐가 있었고요? 삼국, 러시아가 주도했던 삼국 간섭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일본의 반발로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는 을미사변이라고 하고요. 을미사변에 일어났던 운동을 을미개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움직임에 반발해서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을미사변으로 우리 국모가 시해당하고요. 을미개혁으로 단발령 시행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자 이것에 반발하면서 일어났던 것이 을미년에 일어난 의병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의병은 이 파트에서 3개가 있거든요.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이렇게 있는데 여기 첫 번째 을미의병이 1895년에 등장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96년도에 우리 뭐 있었습니까? 96년부터 97년 우리는 요 기간을 아관파천기라고 한다고 그랬죠. 96년도에는 독립협회 있었고요. 참고로 독립협회는 96년부터 98년까지 갑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아관파천으로 돌아왔었던 고종이 무엇을 선포하게 됩니까?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이때 나오게 되는 이 대한제국은 바로
광무 개혁의 시작이다 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청일전쟁에서 누가 이기고 나서요, 청나라가 지고 일본이 이기고 나서 당시에 우리나라의 정세는 거의 일본이 좀 주도하는 상태였었고 일본과 러시아가 대결하는 구도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언젠가는 싸우게 되는 구조가 되었던 것이죠. 그 되었던 시간은 한 10여 년 정도 뒤에 일어나게 됩니다. 1904년도에 일어나게 되는데 우린 그것을 러일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요, 한일 의정서라는 게 체결됩니다. 의정서가 체결되고, 그리고 나서 맺어지게 되었던 것이 그 중요한 제1차 한일 협약. 이 1차 한일 협약으로 고문 정치가 진행이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근데 고문은 막 이 신체적으로 막 이런 고문이 아니라 높은 위치에서 자문하는 그런 것을 고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고문 정치가 행해지게 되는데 이 고문으로 2명의 고문이 파견됩니다. 2명의 고문이 파견됩니다. 그래서 재정 고문으로 일본인 메카타가 파견되고요. 외교 고문으로 미국인 스티븐스 파견되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계속 전쟁 중인 거예요. 러일 전쟁 중에 이제 승기가 누가 잡게 되냐면, 당시에 사실 러일 전쟁이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야 저거 일본이 상대가 되겠냐, 아무래도 러시아는 서양에서 상당한 힘을 보여줬던 나라인데 저게 뭐 제대로 지금 뭐 완전히 듣지도 보지도 못했었던 당시 서양 입장에선 일본 저거 뭐 얼마 안 가겠지 했는데 예상 밖의 일본이 선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승기가 일본한테 좀 유리하게 가게 돼요. 그리고 1905년도에 요 3개 조약이 연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반도 주변을 둘러싸고, 요 지도 한번 여러분 한번 제가 간단히 한번 다시 그려드릴게요. 여기 있으면 당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행사했었던 나라는 전통적으로 청나라가 있었고요. 여기 이제 새롭게 성장했었던 일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러시아가 있었고요.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서 왔었던 미국도 있었고, 그리고 러시아의 남하를 언제나 견제했었던 영국도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일본이 어디를 청일전쟁에서 청나라를 싸워서 이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러시아랑 붙고 있는 거예요. 이제 러시아랑 싸우고 있는데 러시아한테 거의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때부터 일본이 우리나라 이 한반도의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 개의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7월달, 1905년 7월달에 맺었었던 것이 미국과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게 돼요. 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의 핵심은 필리핀은 미국과 조선은 일본 거라고 자기들끼리 정해버린 거야. 제가 그 전전 시간에 얘기할 때 우리나라가 1882년에 조미수 통상조약을 맺을 때 거중조정이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그랬었죠. 거중조정의 내용이 뭡니까? 일본이나 미국이나 조선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 미국은 조선을, 또 조선은 미국을 서로 도와준다. 이들의 사이를 같이 잘 중재준다라는 게 거중조정의 내용이었는데, 이 가스라테프트 밀약은 거중조정에 대한 대표적인 위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인 8월 달에는요, 영국과 2차 영일 동맹을 맺습니다. 영국과 일본이 동맹조약을 맺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9월 달에 맺었던 것이 러시아랑 러일 전쟁에 대한 종전 조약으로서 포츠머스 조약을 맺게 돼요.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청일 전쟁에서 이기고 미국과는 가스라테프트 밀약, 영국과는 제2차 영일동맹. 그러니까 2차 영일동맹은 일본이 인도의 종주권을 영국한테 넘겨준 것입니다. 뭐 원래 영국이 갖고 있기도 했지만. 그리고 러시아랑은 조약을 맺게 되면서 이제는 일본이 조선을 공략해 오는데 그 누구도 막아줄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 가스라테프트 밀약, 제2차 영일동맹, 포츠머스 조약 이후 체결된 것이 바로 을사년의 늑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을사늑약이 되고요. 이 을사늑약의 정식 명칭은 제2차 한일협약입니다. 오늘 내용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바로 제1사늑약이 되겠죠. 자, 이 을사늑약의 핵심적인 내용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무엇이 박탈됐고요? 외교권이 박탈됐고요. 또 뭐가 설치되었습니까?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이 2개가 가장 메인적인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 이거 마지막까지 또 고종이 직접 인정하지 않았었거든요. 직인이 찍혀져 있지 않았거든요. 자, 그렇게 되자 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07년도에. 당시 네덜란드 헤이그라는 곳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렸거든요. 거기에 이준, 이상설, 이휘종의 그 3명의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게 되는데, 이것을 핑계로 해서 일본은 우리에게 한일 신협약을 강제하게 됩니다. 이
이 한일 신협약을 다른 말로 정미년에 맺어진 7개의 조약이다. 그래서요, 정미 7조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제 그 군대가 해산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릴 때 을미의병이 있었다고 그랬죠. 요런 을미의병이 처음에 있었고요. 그로부터 10년 뒤에 을사늑약에 대응하면서 의병이 일어나게 되니 우리는 이것을 을사의병이라고 하거든요. 을사년에 일어난 의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그 고종의 강제 퇴위와 그다음에 군대 해산, 이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미의병이라고 합니다. 요 의병이 3차례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한 와중에 결과적으로는 1910년이 되면서 한일 강제 병합이 이루어지게 되었었다. 요 파트, 요 순서 반드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 순서쯤에서 일어났던 또 다른 움직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애국개몽 운동이에요. 1905년 전후에서 일어났던 애국개몽 운동이 있었고, 이 애국개몽 운동에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체는 1907년에 있었던 무슨 단체? 신민회라는 단체가 1907년에 조직되어서 1911년에 더 나오게 되는 개항 이후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 요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제가 수능 특강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전체적인 흐름 한번 잡아드리고 요것들을 바탕으로 문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876년입니다. 1876년에 그 유명한 강화도 조약이 있죠?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나라가 개항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1876년부터 82년, 요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화정책 추진기라고 하고요. 1880년에는 통리기무화문, 81년에는 별기군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자, 이때 핵심은 일본 중심으로. 왜? 강화도 조약을 우리나라랑 누구랑 맺었어요? 일본하고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중심으로 개화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강화도 조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화도 조약 이후에 부속 조약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강화도 조약의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 조규거든요. 이 조일수호 조규 부록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부록 조약, 흔히 이렇게도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조일 무역 규칙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러한 부속 조약의 핵심으로 나올만 했던 것의 포인트는 바로 거류지가 설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류지 설정. 거류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개항장이 이제는 개항을 했잖아요. 항구를 개항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10리, 지금의 그 거리 개념으로는 4km 정도, 4km 정도는 일본인들이 다닐 수 있는 지역이 설정됐다라는 거예요. 거류지가 설정되었다. 우리는 그것을 거류지에서 무역을 했다 그래서 거류지 무역, 이렇게도 불리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1882년에 임오군란이 있게 되었습니다. 임오군란은 누구에 의해서 진압이 되죠? 바로 청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청에 의해서 진압이 돼요. 그랬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엔 우리나라가 일본 중심으로 개화 정책을 했었는데 이제 청나라도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의 진압에 의해서 뭔가 청이 본인들의 요구 조건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맺어졌던 것, 즉 임오군란에 의해서 맺어졌던 것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에요. 많이 길죠. 근데 사실 그 내용은 별거 아니거든. 조선과 청의 상민들이 수륙, 바다와 육지에서 무역에 관한 약속을 했다는 뜻입니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게 82년 임오군란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청나라 상인들이 이제 내륙까지 들어오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죠. 일본은 거류지가 설정돼 있으니까 일본도 반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83년도에 일본이 원했었던 것 중심으로 본인들이 만들어내요. 우린 그것을 조일 통상장정이라고 합니다. 이 조일 통상장.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이따가 교재 내용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1894년 내지는 94년에 청일전쟁까지 이 기간은 당시에 우리나라 안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놓고 일본과 누구가 청이 대결하는 구도로 진행이 되었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무역을 놓고 초기에는 일본이, 그러다가 이제는 임오군란 이후로 갑신정변도 그 중간에 사건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것이 청나라가 간섭해 오게 되면서 당시 우리나라 무역을 놓고요, 경제력을 두고 청과 일본이 대결하는 구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894년도에 무슨 전쟁이 터져요? 청일전쟁이 터지잖아요.
청일전쟁은 뭐 동학농민운동에서 시작된 것도 맞죠. 그렇지만 그 근저에는, 그 근원에는 뭐가 있다? 이러한 당시 청과 일본 간의 무역적인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일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끝납니까?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95년이 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청일전쟁이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이 타이완과 랴오동 반도를 얻는데 이때 누가 간섭해 옵니까? 러시아가 간섭해 오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두 개 국가 더 데리고 오죠. 우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삼국 간섭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국내가 친러화되고 그것에 대한 일본이 불만을 품고 우리의 국모를 시해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린 그걸 을미사변이라고 하죠. 자, 그렇게 되자 1896년부터 97년까지 우리는 이 기관을 아관파천기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있었던 이 아관파천기에는요,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 그게 달했던 기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뭐 86년에는 독립협회 같은 기관들이 만들어서 반대하기도 했었지만,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요 기간 1895년을 기점으로 당시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싸우게 되냐? 1904년까지 요 기간은요, 역시 또 누구와 누구의 대결입니까? 일본 대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러시아 간의 대립이 나오게 되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역시 또 러일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1904년에. 러시아와 일본이 우리나라 및 우리나라 주변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자 일본은 이 과정 가운데 독도를 본인들이 가져가는 모습도 있었고 우리나라의 여러 땅을 본인들이 수탈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1904년에 활동했던 것 중에 보안회라는 그러한 단체가 일본의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저지시키는 그런 일련의 움직임도 있었다라는 거 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러일 전쟁이 언제 끝나냐? 05년도에 끝나요. 자, 05년도에 끝나면서 이제 일본이 당시에 우리나라 안에서 거의 모든 주도권을 다 가져갔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서 요 1905년에 무엇도 하게 되냐면 화폐 정리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주도하냐? 일본인 당시에 재정 고문으로 왔었던 메카타라는 인물이 화폐 정리 사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1907년도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우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국채 보상 운동. 1907년도에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 운동도 있었다라는 거. 특히 국채보상 운동은 당시에 신문 중에 어떤 신문이 많이 지원해 주게 됩니까? 대한 매일 신보. 배델이 주관했었던 대한매일신보가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해주는 그런 일련의 움직임도 있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돌아봤었던 경제 파트에서의 전체적인 움직임이거든요. 여기서 하나만 더 가볼게요. 그럼 보세요. 이러한 과정인데 80년대에서 90년대로 오게 되면서 청과 일본이 우리나라 무역을 침탈하게 되잖아요. 이것에 저항하는 일련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상권 수호운동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상권을 우리가 지키자라는 일련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래서 만들어졌던 것이 뭐 상회사라든가 1898년도에 있었던 한국중앙총상회 같은 기관들, 단체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때 요 움직임,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 아관파천기에 극에 달하게 되자 또 이것에도 저항하는 일련의 움직임이 있었죠. 이 움직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권수호운동이라고 합니다. 독립협회 같은 데서 뭐 러시아에 대한 한나은행 폐지라든가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시켰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일대에서 1905년을 전후해서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요, 여권, 여성들의 여러 권리를 고민한다라든가 여러 근대적인 학교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교육과 관련된 학교 뿐만 아니라 신문 등 여러 신문들도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아주 근대적인 여러 시설도 만들어지게 돼요. 뭐 전차, 전기, 그리고 철도와 같은 여러 가지 일련의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이 누구였다? 당시에 우리나라 1905년을 전후해서 나타났었던 여러 움직임들이었었다라는 거 적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이 되었습니다. 1910년에 있었던 참 가장 아픈 사건 뭐가 있습니까? 한일 강제 병합이 있습니다. 한일 강제 병합으로 가장 크게 변했던 건 뭐가 있었냐면, 자, 그 한일 강제 병합 이전에는 조선과 관련된 것이
통감부였어요. 통감부였어요. 그러다가 강제병합 이후 한일 그 통감부는 조선 총독부가 됐다라는 거. 이 단어로도 풀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뭐에서 뭘로 바뀌었다? 통감부에서 조선 총독부가 되었다라는 것이 1910년을 전후해서 나타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1910년대 우리가 흔히 무단통치기라고 하는데요. 이 무단통치기의 대표적인 법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조선 태형령입니다. 일본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조선 사람들에 한해서 태형이 가능한 법령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조선 태형령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서 1919년이 됩니다. 자, 1919년에 있었던 너무나 위대한 우리 민족 가장 최고의 운동, 바로 3.1운동이 되겠습니다. 3.1운동을 기점으로 그 전까지의 일제가 우리를 통치했던 방식은요, 무단통치 방식이었습니다. 아주 거칠게 무력으로 통치하는 형식이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헌병경찰통치라고도 합니다. 헌병경찰통치라고도 하고요. 대표적인 법령은 조선태형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3.1운동을 기점으로 이 통치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오게 되냐? 문화통치, 이른바 문화통치라는, 사실 기만통치적인 요소들도 있지만 문화통치, 이걸 다른 말로 보통경찰통치라고도 합니다. 보통경찰통치, 보통경찰제,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오늘 할 건 아닌데 그래도 이걸 다뤄주는 김에 좀 같이 다뤄주면 나을 것 같아서요. 이게 1930년대, 31년에 만주사변과 37년에 있었던 중일전쟁 등을 통해서 일제가 전선을 더 확대해 나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 문화통치가 뭘로 가냐? 민족 말살통치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봐줘야 된다. 1920년대에 있었던 대표적인 법령 중에 1925년에 치안유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1920년대 중반부터 쭉 이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통치되었다라는 게, 이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 더. 1910년대가 무단통치기라고 했었죠? 1910년대 무단통치기 때 경제적인 통치 방법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토지조사 사업. 토지를 조사해서 우리의 땅을 일제가 빼앗아가는 방식을 보여줬던 것이 토지조사 사업이고요. 그리고 회사령 등이 1910년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20년대 넘어오면서 문화통치기 때는요, 삼미증식계획, 그리고 회사령이 폐지됩니다. 폐지됩니다. 그래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하나 더 팁을 드리면 1910년대에는요, 회사령뿐만 아니라 무슨 령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다 1910년대에 주로 있었다라는 것도 같이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요 3.1운동의 결과 무단통치적인 방식이 문화통치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 나타나게 되는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뭘로 인해서? 3.1운동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 봐주시고,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구체적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1923년도에 국민대표회라는 걸 열어요. 여기에서 창조파와 개조파 등이 싸우다가 여러 인사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그러한 아픈 사건도 있습니다. 이따가 단체로 말씀드릴 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주셔야 되는 것은 이 무단통치기 때의 총독 이름 한 명씩만, 각 이 시기별로 한 명씩만 알아두셔도 좀 도움이 되거든요. 이 무단통치기 때 대표적인 조선 총독으로는 데라우치, 그리고 이 문화통치가 사이에 껴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 이름은 사이또. 그리고 민족말살 통치기의 대표적인 조선 총독으로는 미나미. 이거 여러분 사이에 껴있다, 사이또. 요건 알겠죠? 그럼 보시면 데라우치, 미나미, 도레미,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시작. 그리고 도레미니까 세 번째는 미나미. 이렇게 좀 유치하지만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도 있었고, 또 하나 1910년대 당시에 국내 국외에 있었던 여러 우리나라 무장 조직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 있었던 단체 중에서는 독립의군부,
임병찬이라는 인물이 만들었었던 독립의군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박산징 등이 주도했었던 대한광복회 같은 조직이 있었습니다. 국외, 주로 만주나 연해주 등지에 많았었는데요. 국외로는 뭐 권업회 등도 있었고요. 권업회 등도 있었고 신흥강습소, 습소 등 여러 단체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따가 자료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뀌게 되었던 계기 3.1운동. 3.1운동의 결과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뀐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결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이 포인트 꼭 봐주시고요. 무단통치기 때는 되게 거칠게 일본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통치했었습니다. 막 교사가 칼을 차고 수업에 들어가기도 했었고요. 말을 안 들으면 막 때리기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다가 요 20년대로 넘어오면서 기만 통치. 요때 내용의 핵심은 기만이에요. 기만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통치를 했다는 거. 실제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이쪽에 있는 토지조사 사업과 산미증식계획 이런 것들 많이 나오니까 이따가 구체적인 내용 보면서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으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9년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운동이 있었죠? 1919년에 3.1운동이 있었습니다. 자, 3.1운동으로 우리나라의 민족운동이 상당히 좀 자극받고 신선한 좀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국외에서 여러 움직임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20년에 있었던 전투 중에서 봉오동 전투가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었던 주로 이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했었고, 자, 그렇게 되자 일제는 규모를 더 확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오게 되었었던 것이 청산리 대첩도 같은 해에 있었습니다. 자,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우리 독립군이 연이어 승리하게 되자 일제는 상당히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간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을 상당히 그냥 대규모로 학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우린 그것을 간도 참변이라고 합니다. 경신년에 있었던 참변이다 그래서 경신참변 이렇게도 불리기도 해요. 자, 그렇게 되면서 간도 지역에서 어떤 지역으로 이제는 당시 소련 지역이었었던 자유시 지역으로 이렇게 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1921년이 되면서 한 번에 더 큰 또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유시에서도요. 여러 오해들이 겹치게 되면서 자유시에서도 참변을 당하게 돼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그래서 다시 그들이 소련령에서 이 만주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조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독립군의 정신은 거짓 정신일까요? 참 정신일까요? 참 정신이겠죠? 그래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는 참, 정, 신이라는 그러한 형태로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1920년대 중반에 23, 4, 5년도에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자, 23, 4, 5년도에 만들어지게 되자 일제는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25년에 미스야 협정이라는 협정을 맺게 되면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당시에 중국에서는 국공합작이라는 것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민족이 하나의 힘으로 합치는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삼부 통합운동이 벌어지게 되었었고요. 그러한 와중에 이 삼부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나타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로 합쳐지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남만주 지역에서는 국민부로 그리고 북만주 지역에서는 혁신의회로 나오게 되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이 남만주 지역의 국민부가 쭉 더 가게 되면서 개편이 되면서 조선혁명군으로 그리고 혁신의회가 쭉 이어지면서 그 전통이 이어지면서 한국 독립군으로 가게 됩니다. 요거는 뭐 우리가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할 때가 있을 텐데 그냥 나온 김에 조금 더 정리해 드릴게요. 한국 독립군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장군은 지청천 장군입니다. 그리고 조선혁명군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장군은 양세봉 장군이 되겠습니다. 네, 요 정도까지 해서 우리가 독립운동 과정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었고요. 자, 또 하나. 이 독립운동을 할 때 대표적인 단체가 두 단체가 있었거든요. 뭐니 해도 1919년에 만들어졌었던 의열단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의열단은 1919년에 만주에서 열혈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이룰 때까지는 끊임없이 저항하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의열단의 단장은 누굽니까? 약산 김원봉. 김원봉이 단장이었으며 주된 인물로는 김상옥 의사, 나석주 의사, 김익상 의사 등등이 있었습니다. 김익상 등이 있었고 이 의열단 단체와 가장 비교되는 단체가
이쪽에서 조금 오시겠습니다. 좀 거리는 있지만 이게 시기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1931년도에 만들어졌던 단체가 있습니다. 어떤 단체죠? 한인애국단입니다. 한인애국단. 단체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한인애국단은 단장이 누구였습니까? 네, 백범 김구입니다. 김구 선생님이셨고요. 자, 한인애국단의 대표적인 인물로는요, 봉봉 브라더스, 2명의 봉 들어가는 의사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훈코 공원에서 폭탄 투척하는 의거를 하셨던, 훈코 의거하셨던 윤봉길 의사, 이렇게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의 주요 인사들까지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 1920년대에 오면서 당시 우리나라에서는요, 여러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산 장려운동 도 있었고요. 밀립대학 설립운동, 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맹 퇴치운동 등도 있었다라는 거 같이 한번 요거 자세히 이따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주셔야 되는 게 1920년대쯤에 우리나라 민족운동 단체 중에서는 큰 움직임 중에 민족주의계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움직임 중에 사회주의계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연대해서 만들었던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민족주의계는 두 개로 나뉘어지게 돼요. 특히 춘원, 이광수 등의 그런 생각들이 나오게 되면서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민족주의. 아니 솔직히 우리 독립 못하잖아. 그냥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냥 우리 민족들만 통치할 수 있도록 자치권 정도만 요구하는 게 어때? 라고 하는 타협적인 그런 목소리가 나오게 되고요. 이러한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에 반대하는 움직임으로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여기에 있었던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연대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었던 사회주의 세력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의 연대에서 나오게 되었던 단체가 있었으니 1927년도에 등장했었던 간회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신간회는요, 신간회가 1927년에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신간회 앞에 있었던 운동이 60만세 운동입니다. 60만세 운동은 서울 정도에서만 활동하다가 끝나게 되고, 이건 1926년에 있었어요. 그리고 신간회 이후에 있었던 것이 29년에 있었던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60만세 운동과는 달리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거든요. 그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것이 여기 있는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신간회는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단체로서 전국 지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진상조사 등을 요구하면서 이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는데, 요 순서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 순서. 그러니까 신간회 전에 있었던 것이 1926년도에 60만세 운동, 그리고 신간회 이후에 있었던 것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 그런데 이런 신간회는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다? 민족주의계 일부와, 그러니까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대해서 만들었던 것이 신간회다라는 거. 1920년대 초에는 물산 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문맹 퇴치운동 등이 있었으며, 대표적인 단체로는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을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독립운동, 무장 독립운동으로서는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간도 참변 이후, 자유 참변 이후, 참정신, 그리고 남만주 지역 일대 국민부, 북만주 지역 일대 혁신의회가 만들어졌다가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 한번 잡아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이 됐습니다. 1910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한일 강제 병합이 있었고요. 참 안타깝게도 한일 강제 병합이 있었고, 하나 끊어줘야 되는 것이 바로 1919년에 3.1운동이 되겠습니다. 3.1운동.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 10년대, 1910년대 있었던 통치 형식을 무단 통치라고 합니다. 자, 무단 통치와 함께 경제적인 방법은 뭐가 있었죠? 맞습니다. 이거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바로 토지조사 사업. 토지조사 사업. 하나 더. 회사령 있었다. 회사령은 이제 20년대 가면서 폐지가 되었었죠. 요거 포인트 하나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살짝 기억해 두신 게 1912년에 있었던 조선 태형령 정도 살짝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는 1919년 우리 민족의 가장 거족적 민족 운동이었었던 3.1운동이 있었고요. 3.1운동의 결과 어떤 게 만들어졌었죠? 맞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23년이 되면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민대표회의를 하게 됐죠. 그렇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게 되면서 그 이후 혼란의 상황이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1925년, 그러니까 10년대 조선 태영령이 있었다면 20년대 오면서 치안유지법.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과 함께 26년이 되면 중요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린 그것을 60만세 운동이라고 합니다. 기억나시죠? 60만세 운동 서울 안에서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27년이 되면 무슨 사건이 있었죠? 맞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건, 간의 신간회. 당시 우리나라 안에서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가 연대해서 만들어졌던 이 신간회, 즉 60만세 운동은 서울 안에서 주로 진행이 되었다면 신간회 이후에 있었던 바로 그 사건, 29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광주학생 항일운동.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전국적인 저항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었다? 바로 여기 있었던 신간회가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것이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요 10년대가 무단 통치, 토지조사 사업, 회사령이었었다면 이제 20년대 오면서 이 통치 방식은 뭘로 바뀌게 됩니까? 이른바 문화 통치.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뭐 기만 통치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겠죠. 여기를 기준으로요. 자, 그리고 경제적인 사업으로는 산미 증식 계획. 여기 20, 30년대에 진행되었었다. 그래서 요 10년대, 20년대 산업 비교해 주시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 요 말씀 드리겠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으로 조금 더 다시 한번 잡아드리자면 1923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암태도 소작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소작이라는 게 뭐죠? 땅을 지주에게 농민들이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걸 소작이라고 하는데 이 소작료가 너무나 과하게 오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라도에 있었던 암태도라는 섬에서 당시에 지주 문제철에 대해서 이 소작인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저항했었던 그런 움직임 1923년도에 있었던 암태도 소작쟁이가 되겠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이 암태도 소작쟁이와 함께 29년도에 있었던 것은 바로 원산 총파업이 있습니다. 몇몇 책에서는 원산 노동자 총파업 이렇게도 불리는데요. 이 원산 총파업은 1929년도에 있었는데 당시에 일본인이 한국인 노동자들을 엄청나게 차별 대우를 했었거든요. 구타하는 사건도 벌어지게 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연대해서 총파업을 진행하게 되었었다. 자, 그러다가 이러한 즉 1920년대만 하더라도 소작인들이라든가 노동자들이 이러한 형태로 생존권적 투쟁, 우리 이대로는 못 살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게 30년대로 넘어오면서 혁명적 노동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작운동으로 약간 성격이 바뀌게 돼요. 이건 경제적인 투쟁이었었다면 이제는 정치적인 투쟁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었었다라는 것도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이런 것도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31년이 되면 조선어 학회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조선어 학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42년에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인해서 좀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까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요거 한번 봐주시고 하나 더. 이 1910년대, 20년대로 오면서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도시화가 상당히 진행이 되고요. 도시화가 상당히 진행되면서 의식주가 변화하게 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중문화라는 것이 나타나는 일련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20년대로 넘어오면서 그동안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했었던 이들 청년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년 운동 그 다음에 여성운동 특히 이 여성운동 하면 그 유명한 게 근의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근의회라는 단체는 여기 있는 신간의 자매단체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조선시대 내내 차별을 받았던 계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누구라고 하냐? 바로 백정들이라고 하는데 그 백정들이 저울 같은 아주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었어요. 우린 그것을 형평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이 형평운동은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누구들의 운동이었었다? 백정들의 그 변화를 꿈꿨었던 그들의 움직임이었었다. 요거 이제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것과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봐주셔야 되는 게 한국어에 대한 여기에 대한 한국어에 대한 공부가 있었잖아요. 그 한국어에 대한 공부와 함께
요 시기에 요쯤에 쓰겠습니다. 한국사에 대한 공부가 있었습니다. 한국사 연구가 있었어요. 자, 한국사 연구는 크게 보자면 한 3명 정도 예, 인물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 박은식. 박은식 같은 경우는 우리 국혼, 혼의 우리 정신을 강조하면서 한국 통사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피 흘리는 우리들의 역사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신채호. 신채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고대사 연구에 상당한 관심이 좀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사, 영구초 책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상고사 같은 책을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남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보시기엔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는 인물인데요. 조선사회 경제사라는 책을 남겨서 우리나라의 정책성론을 비판했던 그러한 극복했던 바로 그런 인물이 바로 이러한 인물들인데요. 박은식도 그렇고 신채호도 그렇고 백남훈도 그렇고 언제든지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요 관련돼 있었던 책들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채호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여러분 뭐 있었었죠? 예, 독사신론이라는 책도 있었어요. 근데 그 책 말고도 예, 조선사 연구초, 조선상고사 같은 책, 그 다음에 박은식 같은 경우는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같은 책, 백남훈은 조선사회 경제사 같은 책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예, 여기에 있는 내용들 우리 간단히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러한 내용과 함께 하나만 더 복습하는 차원이니까 1919년도에 있었던 우리나라 이 단체 중에서 김원봉이 만들었던 단체 뭐가 있었죠? 열단, 의열단.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31년도에 있었던 단체 중에서 어떤 단체가 있었다? 백범 김구가 만들었던 맞습니다. 한인애국단. 예, 지난 시간에도 다 공부를 했었던 것이지만 간단하게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 두 개 단체 비교하면서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인애국단은 누구?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들 간단히 한번 잡아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약간 옆으로 가 있는데 왜 있냐? 이게 잠깐 좀 쓸 게 있어서 그래요. 자, 1910년대 무슨 통치 방식이 있다라고 했었습니까? 무단 통치 방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1910년대 이 무단 통치 방식의 대표적인 법령이 하나 있는데 그 대표적인 법령은 조선 태형령.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있었던 경제적인 수탈 방법으로는 토지 조사 사업 있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자, 그러다가 이제 1920년대로 오게 됩니다. 1920년대로 오게 되면서 방식은요, 문화 통치, 이른바 기반 통치 방식이 나오게 되고, 1920년대 만들어진 법령으로는 대표적인 게 치안유지법이라고 있습니다. 1925년에 있었죠. 그리고 이때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경제적인 제도로는 산미증식계획. 10년대 토지조사 사업과 함께 하나 더 뭐 있었죠? 맞습니다. 회사령. 요거 구분해 두시고, 자, 그러다가 이제 1930년대, 40년대 내용으로는 민족말살 통치라고 합니다. 민족말살 통치기 때 있었던 대표적인 이 법으로는 국가총동원령, 령이라고도 하고 법이라고도 합니다. 국가총동원법으로 대표되고요. 이때 있었던 경제적인 제도로는 병참기주화 정책, 기주화 정책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요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우리가 수업했던 것이고, 오늘 배울 것의 이제 핵심은 바로 이 민족말살 통치기가 되겠는데요. 자, 이 민족말살 통치기 때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 바로 황국식민화 정책,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황국식민화. 이 황국식민화의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으로는 뭐 창씨개명이라든가 신사참배, 그리고 조금 중요하게 단어로 요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국민학교라는 단어. 참고로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졸업생이 아니라 국민학교 졸업생입니다. 서울 이수국민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이 국민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백성, 국민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황국신민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1990년대 다시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뀌게 되는데 어쨌든 이 국민학교라는 단어를 1941년부터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자, 병참 기주화 정책으로는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거는 남면 북양 정책이라고도 하거든요. 남면 북양. 북약 정책이라고도 하고 이 당시에는요 정말로 인적 자원이라든가 우리의 물적 자원을 상당히 많이 수탈했다. 이러한 대략의 시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이 파트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이후에는 이제 뭘로 공부할 거냐면 이 당시에 있었던 여러 우리의 무장 저항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 만주에서는 3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3부가 뭐였었죠? 독립군의 정신은 참, 정, 신이었다. 기억나십니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되겠고 이것이 1920년대 중반에 만들어지게 되면서 하나로 통합하려는 3부 통합운동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북만주 지역에서는 혁신의회로 그리고 남만주 지역 일대에서는 국민부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이 혁신의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1930년대 초에 이때 나왔었던 용어 중에 하나가 한중연합작전이라는 작전이 있거든요. 한중연합작전이라는 것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혁신의회에서 더 확대된 것이 한국독립군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부에서 더 확대되면서 나왔던 것이 조선혁명군이라고 있습니다. 한국 독립군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은 지청천 장군이고요. 조선혁명군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장군은 양세봉 장군이 되겠습니다. 특히 한국 독립군이 당시에 중국군과 연대해서 승리했던 대표적인 전투 중에선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같은 전투도 있고요. 자, 조선혁명군이 승리했던 전투는 영능가 전투, 흥경성 전투 같은 각각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요거 여러분 내신에서 조금 어렵게 물어보면 이런 것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다가 1938년이 됩니다. 중국 관내에 최초의 우리나라 정규부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린 그것을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고요. 자, 그러다가 이게 1940년에 오게 되면서 40년에 오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부대가 만들어지게 되니 우리는 그것을 한국 광복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파트를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대 이름들이 다 비슷비슷해. 한국 들어가고 독립 들어가고 뭐 혁명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이건 잘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1942년에 되면 조선의용군이 만들어집니다. 아니 선생님 뭐라고요? 뭐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까? 아니 뭐 제가 만든 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조선의용대, 중국 관내에 만들어진 최초의 우리나라 정규부대가 조선의용대입니다. 그 다음에 1940년에 한국광복군, 42년도에 조선의용대에서 조금 떨어져 나왔었던 조선의용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 지도상으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있고요. 이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1938년도 만들어졌던 것이 조선의용대예요. 1938년도에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충칭이라는 곳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예하부대로 만들어진 것이 한국광복군입니다. 그것이 언제냐? 194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있었던 조선의용대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요 한국광복군으로 편입해 들어갑니다. 요 편입해 들어갔던 게 언제냐? 42년이에요. 1942년. 그런데 한국광복군으로 들어가지 않고 더 북쪽으로 가서 하나의 부대가 만들어지게 되니 이것이 1942년도에 만들어졌던 조선의용군입니다. 헷갈리시죠? 헷갈리시죠? 어쩔 수 없습니다. 요거는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하나만 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당시에 요거는 지금 부대 이름들을 말씀드린 것이고 당시에 우리나라 정부를 대표할 만한 그러한 조직책으로는 한국광복군이 있었던 충칭에 있었던 바로 뭐가 있었습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고요. 정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북지대에서는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독립동맹. 이 있을 때 당시에 우리나라 국내에는 어떤 단체가 있었냐면 조선 건국동맹이라는 단체가 있었다. 그래서 요것들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선 독립동맹, 조선 건국동맹이 우리가 광복을 맞을 즈음에 우리나라의 그런 정부를 대표할 만한 그런 단체들이었었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중에 우리나라의 독립과 관련돼 있었던 몇몇 회의가 있었거든요. 이게 43년도에 카이로 회담이 있었고, 그리고 45년 초에 얄타 회담이라는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5년 7월에 포츠담 회담이 있었다.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5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꿈에 그리던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단어만 들어도 우리한테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인 광복이었지만, 사실은 광복을 맞는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한 혼란의, 또 새로운 혼란의 시작일 수도 있는 그런 좀 요소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당시에 국내에 있었던 조선 건국동맹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바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만들어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에 해외에 있었던 여러 지도자들, 이승만이라든가 김구 등이 속속 1945년에 국내로 들어오게 되었었죠. 그러한 와중에 1945년 12월, 참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회의가 하나 벌어지게 되니 우린 그것을요, 뭐라고 하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모스크바는 지명이죠. 모스크바에서 세 개의 국가의 외무부 장관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미국, 소련, 영국의 외무부 장관들이 만나서 앞으로 한반도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결정을 하게 돼요. 자, 이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미소 공동위원회를 만든다, 이런 내용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최대 5년을 기한으로 하게 되는 신탁통치안이 결정이 되는데, 그것을 두고 반대하는 진영과 찬성하는 진영 간에 엄청난 좀 이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1946년이 되었습니다. 46년에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1차 미소 공동위원회, 이걸 1차 미소 공의라고 하는데, 이것이 봄에 진행이 됐다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게 되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당시에 이 주요 인사 중에 한 명이었었던 이승만이 정읍에서 발언을 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정읍 발언이에요. 정읍 발언의 핵심은 지금 이 미소 공동위원회도 휴게되고 다시 이제 언제 할지 모르고 하니까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세워야 된다라고 최초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정읍 발언이 되겠고요. 이 정읍 발언이 나오고 그 이후에 벌어졌었던 움직임이 바로 좌우 합작 운동입니다. 좌우 합작 운동이 나오게 되고요. 이 좌우 합작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 중요합니다. 인물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누구랑 누구? 여운형과 김규식, 두 명의 인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 여운형과 김규식이 주도한, 특히 당시 여운형은 중도 좌파였었고요, 김규식은 중도 우파였었는데, 지금 이렇게 나눠지려고 하니까, 남과 북이 나눠지려고 하니까 하나로 가운데로 똘똘 뭉치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좌우합작 운동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좌우합작 운동은 1947년으로 이어지게 되었었고요. 결과적으로 이 좌우합작 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돼요. 그러면서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벌어졌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역시 끝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엔 어떻게 되냐,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 총선거를 결정합니다. 이 남북한 총선거를 결정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것을 감시하기 위한 임시위원단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를 감시해야 되는. 근데 이 당시에 이것을 소련이 거부해요. 그렇게 되자 이 한반도 문제가 어디에서 결정되게 되냐면 유엔 소총회에서 결정되는데, 여기에서 나왔던 말이 바로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50총선이 결정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분단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러한 이 선거에 반대하기 위해서 1948년경에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냐, 바로 4.3 사건이라든가 제주 4.3 사건이라든가 여수 순천 사건, 풀네이밍으로는 여수 순천 10.19 사건이라고 하는 이 가능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일련의 움직임도 있긴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1948년이 되었습니다. 자, 1948년이 되었고요. 이 48년에서 이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가 이루어지려고 하게 되자,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겠죠. 그럼 이건 분단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1948년도에 남북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남북 협상은 당시에 누구였었냐면 여운형과 아니죠. 여운형이 아니라 김구와 김규식이 김일성이 있었던 북으로 올라가서 만나게 됩니다. 한번 분단만은 막아보자라는 것이었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50총선이 5월 10일에 총선이 실시되었었고, 그리고 나선 헌법이 만들어졌으며, 그리고 나선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이것이 언제냐? 1948년 8월 15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 기간을 광복 3년사 내지는 해방 3년사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광복도 8월 15일이고요. 우리나라 정부 수립도 8월 15일입니다. 정확히 만 3년이 걸려요. 요거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만들어졌던 이 정부에서 1949년이 되면서 만들었던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민법.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인 반민법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농지개혁. 개혁이 이루어졌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농지개혁. 이루어졌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1950년이 되면서 53년까지 아픈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6.25 전쟁이라고 하죠. 이 6.25 전쟁 중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 중에서는 여러 전투, 6.25 전쟁에 있었던 수많은 전투를 우리는 다 기억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건 정도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6.25 전쟁 중에 있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1.4 후퇴. 후퇴 같은 거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요거 잠깐만 이따가 지도상에서도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이렇게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다가 북이 남을 기습적으로 공격하게 되면서 우리가 싹 여기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게 돼요. 그러다가 그것을 극복해 주었던 것이 바로 1950년 9월에 있었던 인천 상륙작전이 되겠고요. 이 허리를 끊고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쭉 북상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거의 전쟁이 끝날 쯤이었었는데, 이때 그동안 전쟁에 상당히 좀 관망 중이었었던 중국군이 대규모의 병력을 투입하게 되면서 우리가 다시 밀려요. 서울을 다시 빼앗기게 되고 평택 오산 라인까지 밀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서울을 되찾는 데까지가 만 1년이었었고요. 그래서 6.25 전쟁은 3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머지 2년은 거의 소모전에 가까운 그런 전쟁 형태로 진행이 되었었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52년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니 우리는 그것을 발췌 개헌이라고 합니다. 헌법을 바꾼 거예요. 이게 1차 개헌인데요. 발췌라는 거죠. 여기 뽑아놓은 거 발췌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발췌해서 개헌을 했다 그래서 1차 개헌 내지는 발췌 개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그 이후인 54년도에 4.4.5입 개헌이라는 개헌이 벌어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가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56년이 되면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승만과 조봉암이 붙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승만이 이겼고 조봉암이 지게 되는데, 당시 외신에서는 이 선거를 두고 어떻게까지 표현하냐, 조봉암이 선거에선 이기고 개표에선 졌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이 당시에도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되어 많이 역사가들이 예상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승만이 자신의 정적이었던 조봉암을 처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58년도에 진보당 사건이라고 그래요. 당시에 평화통일을 주장했었던 진보당의 수장이었었던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하게 되면서 사형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60년에 오게 되었습니다. 60년엔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요. 3.15 부정선거 끝에 바로 4.19 혁명이라는, 이 4.19 혁명으로 인해서 이승만 정부가 끝나게 됩니다. 이번 강 말고 이제 다음 강 가면 이승만 정부,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정부 이렇게 쭉 말씀드릴 텐데, 정리해드리자면 이승만 정부는 1948년부터 언제까지 갔던 겁니까? 1960년까지 갔었던 정부를 이승만 정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 하에서는 뭐가 있었고, 6.25 전쟁도 있었고, 대표적인 초기 법은 반민법, 농지개혁 등이 있었으며, 반민법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그걸 조사하기 위한 사람들은 반민특위 등등도 있었습니다. 6.25 전쟁과 함께 4.4 5.입개헌, 그다음에 진보당 사건 등등도 다 이승만 정부 하에 있었던 거 기억해 두시고요. 시기적으로 한번 나눠드리자면 1945년부터 48년까지의 기간은 이제 광복 이후, 광복 3년사, 해방 3년사라고도 하고요. 요거가 이때만 하더라도 미 군정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부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60년까지 우리는 누구 정부라고 했습니까? 이승만 정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승만 정부. 자, 이승만 정부는 결과적으로는 3.15 부정선거에 따라서 4.19 혁명으로 그 정권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왔었던 정부는 61년까지 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때 그 정부를 장면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장면 정부다. 정면이 아니라 장면입니다. 예, 장면 정부다라고 합니다. 이 장면 정부가 끝나게 되었던 것은 5.16 군사 정변 때문에 그랬습니다. 끝나게 되었었고요. 이 이승만 정부에서는 뭐 6.25 전쟁도 있었고 뭐 300산업 그런 경제적으로 그런 것도 있었고요. 이 장면 정부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두셔야 될 것은 한 2개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2개 정도 중에서도 그 포인트가 될 만한 것은 뭐니 해도 바로 이 내각 책임제. 그래서 장면은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였었거든요. 예, 그런데 장면 정부라고 한 걸로 봐서는 내각 책임제. 그 다음에 양원제. 정부였었다. 이 2개 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5.16 군사정변에 의해서 63년까지 군정기를 겪게 되고요. 군정기를 겪게 되고 그리고 나서 63년부터 67년 그리고 67년부터 71년 여러 차례 대선이 진행이 됩니다. 자, 63년 대선은요. 박정희 대 윤보선의 대선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박정희가 이기고 윤보선이 지게 되면서 이제 박정희 정부라는 정부가 63년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3년도에 한 번 더 붙어요. 박정희랑 윤보선이. 여기에서도 박정희가 윤보선을 이기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9년도에는 원래 그 대통령은 그러면 원래 박정희는 63년부터 71년까지 되는데 69년도에 뭐 하냐면 지금 대통령 2번까지만 할 수 있는데 나 한 번만 더 할게 라는 그러한 그 개헌안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삼선 개헌이라고 해요. 삼선 개헌 끝에 박정희 대 김대중이 붙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박정희가 이기고 김대중이 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72년, 그 다음 해죠. 72년에 무엇을 선포하냐면 유신헌법을 10월 달에 유신헌법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박정희 초기의 정부는요. 여기까지, 유신정부 전까지의 박정희 정부가 있고 이건 뭐 박정희 군정기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72년부터 언제까지? 79년까지의 박정희 정부도 있습니다. 여기도 박정희 정부고요. 여기도 박정희 정부예요. 그런데 이 후기의 박정희 정부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유신시대라고 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죠. 특히 이 유신으로 나타나는 이 유신시대에는요. 긴급조치권으로 대표되는 유신헌법, 뭐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그러한 형식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유신체제에 저항했던 움직임 중에 76년도에 3.1 구국선언이라는 3.1 구국선언도 있었고요. 자, 79년도에 이러한 박정희 정부는 왜 무너지게 되냐? 바로 YH 무역사건이라는 무역사건이 있었고요. 이 YH 무역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 당시에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을 제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바로 부마항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부산 마산 일대에서 당시의 정부에 대한 여러 저항의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이러한 부마항쟁은 결과적으로 11.6 사건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한 상황에서 80년이 되었습니다. 80년에 바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운동이 진행되었었고요. 빼놨네. 여기 11.6 이후 그 혼란기에 의해서 새롭게 등장했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두환, 노태우로 대표되는 바로 신군부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데 신군부 세력의 등장은 바로 12.12 사태로 알 수 있죠. 그래서 등장했던 세력이 바로 신군부 세력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요거 봐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80년부터 등장했었던 이제 전두환 정부는 전두환 정부가 가게 되는 것은 88년 2월에 끝나게 되는데요. 우리는 요 기간을 전두환 정부라고 합니다. 전두환 정부라고 합니다. 이 전두환 정부가 끝나게 되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87년도에 있었던 1987이라는 영화에서도 여러분이 보셨을 바로 6월 민주항쟁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이어졌었다라는 거 요거 포인트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되셨죠? 이런 움직임 하나씩 한번 봐주시고요. 자, 이제 시험 문제에 좀 더 나올 만한 것들 먼저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간 이제 박정희 군정기거든요. 박정희 군정기의 당시에 최고 통치 기구로는요. 뭐가 있었냐? 국가재건 최고회의.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으로서 박정희가 활동을 했었던 것이 있었고, 자, 72년부터 79년 요 언저리까지에는 뭐가 있었냐? 통일주체 국민회의. 국민회의. 그 다음에 요 기간 80년부터 나왔었던 전두환을 중심으로 했었던 최고 권력기구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이름이 좀 길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이걸 줄임말로 국보위라고도 표현합니다. 국보위.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움직임들이 전체적으로 있었다라는. 그래서 요거 은근히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합니다. 국가재건회의는 60년대 초반에 박정희 군정기 때, 그리고 유신 시대에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기도 했었고요. 요 기간, 요 전두환이 중심이 되었던 80년 이후부터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요때 이런 세 가지 기구 정도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제적인 파트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승만 정부 당시의 핵심적인 경제 내용은요, 바로 뜨리백 산업입니다. 300 산업. 요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여기 초기에 박정희 정부 초기에 있었던 것 중에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는요, 바로 경공업 중심이었습니다. 중화공업이 나오기 전이니까 경공업 중심이었었고, 이때 나오는 내용 중에는 베트남 특수라는 말이 있어요. 베트남을 파병했었거든요. 이 베트남 파병과 관련된 것은 바로 브라운 각서라는, 베트남 파병과 관련된 각서가 있었고, 이 베트남 파병과 관련된 경제적으로는 어쨌든 베트남에 파병된 우리 군인들의 약간 그 월급이라든가 그런 비용들을 달러로 받게 되면서 당시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경제적으로는 조금, 물론 이 베트남 파병되었던 그 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 고엽제라든가 이런 피해도 어려움도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조금 이 당시에는 좋았던 측면도 있었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여기서 아까 빼놨었는데요, 65년도에 한일협정. 한국과 일본 간에 다시 국교가 정상화되는 모습이 65년도에 있었죠. 이것도 봐주시고요. 자, 경공업 중심으로 우리가 수출 주도로 밀어 올리다 보니까 이 당시에 노동 환경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70년에 전태일 분신 사건이 있게 되죠. 이 내용도 하나 봐주시고, 같은 70년도에 경제적으로 좀 큰 것 중에 하나는 이 사건도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개통. 이것도 있었다라는 거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엔 77년에 수출 100억 불.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해서 이때 우리나라 이제 수출에 상당히 기념비적인 역할이 이때 있었고, 70년대 사회운동 중에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새마을 운동이 있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새마을 운동. 그리고 경제적으로 80년대 전두환 시기 때는요, 3저 호황. 달러라든가 금리라든가 그다음에 기름, 이런 것이 조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이때 호황이 이루어졌었던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 6월 민주항쟁의 결과는 대통령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는 것이 있었고, 이 87년도에 유명했던 대선도 있었습니다. 대선. 87년 대선에서는 1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 대선을 하게 되죠. 이 중에서 누가 당선이 됩니까? 노태우가 당선이 되면서 88년 2월에 취임을 하면서 그 이후 노태우 정부가 열리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보통 여러분 시험 문제는요, 여기 중간중간에 있었던 사건들 있죠. 사건들이 나오면서 이거 누구 정부 때니? 이승만 정부 48년부터 60년, 장면 정부 60년부터 61년, 그리고 61년부터 63년은 박정희 군정기였었고요. 여기 63년부터 72년까지는 초기 박정희 정부. 그리고 72년부터 79년, 거의 다 70년대 차지했던 이 기간은 유신시대, 긴급조치권이라든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주도했던 이런 움직임들이 이렇게 시기를 나눠서 이런 걸로 보통 이제 시험 문제 물어보거든요.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자, 마지막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만 정리해드리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여기 있습니다.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고 4차가 있습니다. 1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1962년부터 66년. 2차는요, 1967년부터 71년. 3차는요, 1972년부터 76년. 4차는요, 1977년부터 81년입니다. 이게 단어를 처음 들으면 좀 낯설고 힘드실 텐데 이거 생각보다 많이 물어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하면서 나오는 거, 특히 1, 2차
대한 연도와 관련된 것들은 요 기간이잖아요. 예, 요 기간이잖아요. 예, 요거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온다면 4차는 잘 안 물어보는데 3차까지는 은근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요구력 요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돼요. 일단 정권부터 한번 살짝 정리해 보겠습니다. 1948년. 그 이후부터는 다 이제 제가 19는 빼겠습니다. 1900은 뺄게요. 요렇게 가면서 1960년까지 갔던 요 기간의 정부를 이승만 정부라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 파트는요. 각각의 정부의 시기 및 그 정부 하에 있었던 몇몇 사건들 요거 바라봐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61년까지의 우리는 요 정부를 무슨 정부라고 합니까? 장면 정부라고 합니다. 61년부터 63년까지의 군전기가 있었고요. 그로부터 72년까지의 전기 박정희 정부, 그 다음에 79년까지의 후기 박정희 정부. 어쨌든 여기 63년부터 79년까지 박정희 정부가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기간에 무슨 시대도 있지만요. 유신 시대도 있지만요.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해가 바뀝니다. 80년부터 88년까지. 정확히는 88년 2월까지죠. 우리는 이 기간을 전두환 정부라고 하고 87년 12월 대선에 의해서 5년 동안 대통령을 한 사람이 바로 93년 2월까지 가거든요. 이 기간을 노태우 정부라고 합니다. 그로부터 다 5씩 더해주시면 돼요. 98년 2월까지의 그 정부를 김영삼 정부라고 하고요. 그리고 98년부터 03년까지 이 정부를 김대중 정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03년부터 08년까지를 노무현 정부, 시험정부, 그 다음에 08년부터 13년까지 이 기간을 이명박 정부, 그리고 13년부터 5년을 못 가죠. 중간에 탄핵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17년까지를 우리는 박근혜 정부, 그리고 17년부터 22년까지를 문재인 정부. 이렇게 각각을 얘기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흔히 민주화의 3대 사건을 바로 1960년에 있었던 4.19 혁명. 시험 문제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80년에 있었던 5.18 민주화 운동. 너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요 앞에 있었던 87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 이게 3개가 되겠습니다. 3대 사건이 이렇게 되고, 특히 이걸로는요 인물로도 물어볼 수 있어요. 종종 물어볼 때 4.19 혁명과 관련된다라면 김주열이라는 인물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김주열.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은 사실 특별한 인물로는 시험 문제는 많이 물어보진 않고요. 뭐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뭐 이러한 문장들도 있고, 6월 민주항쟁은 2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일단은 박종철. 1987이라는 영화를 보시는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하나의 배경이 되고요. 요 항쟁 과정 가운데서 있었던 인물은 이한열이라는 인물도 있어요. 요 2명의 인물이 나오면 6월 민주 항쟁이구나. 요거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이거 말고 통일을 위한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통일과 관련된 것은 72년도에 유신헌법이 선포되기 전에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7월 4일에 남한과 북한에서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이것을 이른바 7.4 남북 공동 성명이라고 합니다. 7.4 남북 공동 성명. 여기에서는 우리나라가 그 이후에 통일을 얘기할 때 언제나 3개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자주통일, 평화통일, 그 다음에 민족 대단결이라는 이 3개를 얘기할 때요. 자주, 평화, 대단결이라는 내용의 기본적인 통일의 원칙이 여기에서 만들어졌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요 노태우 정부 하면 정말로 유명한 게 북방 외교라는 것이 뭐냐면 당시에 이 동구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가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소련과의 수교, 뭐 러시아와의 수교가 되겠죠. 그 이후에는 그다음에 중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졌던 게 바로 이 노태우 정부 때요. 북방 외교가 있었고, 요 가운데 있었던 91년도에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 이 남북 기본 합의서가 91년도에 있었다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6.15 남북 공동선언.
남한의 지도자와 북한의 지도자가 분단 이후 최초로 만났던 것이 바로 이 김대중 정부 때 이루어지거든요. 이것을 2000년 뭐 남북 협상 뭐 이렇게 이제 불리게 되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6.15 남북 공동 선언이 있었고, 그러한 분위기에 이어서 노무현 정부 때 14 남북 공동 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판문점 선언.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도 언제나 메인이 되는 것은요, 이쪽에 있는 7.4 남북 공동성명, 남북 기본합의서, 6.15 남북 공동선언. 이제 이 세 개가 우리가 평화를 보통 이제 시험 문제 물어볼 때 가장 메인이 되는 내용들이다라는 것들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내용들은 기본적인 내용들 먼저